네, 6.27 대책에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다시 폭등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9.7 대책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이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직접 시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동산의 이야기를 들으면 심상치 않은 건 맞는 것 같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고가 거래가 되고 있고 혹은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이거나 아니면 매물을 거두는 사례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어느 나라 이야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특히나 서울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요 채널에선 처음이긴 한데 뵐 때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네. 변곡점에 있거나 그럴 때 더 많이 위원님은 찾으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상황이고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예. 네. 정신이 없지만 좀 오늘 잘 좀 네. 부탁을 드리도록 네, 정신 하겠습니다. 차리고. 이게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뭐 상승세가 뭐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나왔나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국토교통부 통계상으로는 7월까지 나온 네. 상황이고요. 8월 거는 이제 간간히 그 통계 잡히진 않았지만 그때 좀 통계를 추출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27 대책 이후로는 거래가 잠시 주춤하긴 했는데요. 8월엔 아마도 7월보다는 훨씬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서울만 했을 때는 서울의 10년 평균이 월 한 6천 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1월에는 뭐 4천 건 정도대로 거래가 됐었다가 3월에 9천 건이 넘고 그 이후부터는 10년 평균을 웃도는 숫자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체감을 이제는 못하게 된 게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규제가 상당히 많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규제가 초창기 단계 때는 잠시 주춤하다가 익숙해지고 이거를 그냥 업고 다시 넘어가고 그 위에 규제가 쌓이고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아, 집은 원래 이런 환경에서 사고 파는 거구나라고 된 것 같은데 네. 과거에도 이렇게 네. 규제가 6.27이 그래도 제법 셌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이게 총액을 6억 원으로 막은 거니까 이런 것처럼 과거에도 이런 규제가 세게 한번 나오면 멈춰 있다가 다시금 또 시장이 활개를 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규제라고 하면은 수요와 관련된 규제책이 이제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수요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 규제가 있는 동안에 공급 쪽을 좀 풀어줘야 이게 수급이 좀 맞춰지면서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수요 규제가 들어갈 때는 공급 쪽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아무리 현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적어도 3년 이상은 입주량으로 걸릴 텐데.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과거에도 많이 좀 패턴적으로 발견이 됐고요. 오히려 금융규제 같은 거 금액으로 했던 거는 예전에 2019년 12월인가에 15억 초과 아파트 무조건 맞아요. 대출 금지 그 이후로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잠시 좀 주춤했다가 이후에는 더 크게 올랐었고요. 그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가 거의 2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의 사람들이 너무 이게 이제 인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거래를 할 정도로 되게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더라고요.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사기업 대출을 빌리거나 사금융에서도 하고 뭐 개인 간 P2P 거래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규제책이 두 번이 나온 거잖아요. 대책이라고 할게요. 네. 6.27 대책, 9.7 대책이 나왔는데 일단 6.27부터 볼게요. 대출에 결국엔 초반에 거래량이 줄긴 했는데 점차 지금 제자리를 찾았고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규제책이 결국에는 힘을 다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이제 그게 좀 타겟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6.27 대책 이후는 이제 그래프를 좀 나중에 보시면은 그 즉각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되고 가격도 이제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 거의 바닥을 찍다가 통계상으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9월 8일 기준으로 다시 상승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6억 원으로 규제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사실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그 금액으로 주택을 못 사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가능한 뭐 외곽 지역으로 옮겨진다거나 기다려야 되는 수요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 금액대를 받고도 살 수 있는 좀 더 자산에 대한 여유나 현금에 대한 흐름이 그래도 좀 유동성이 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시장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 규제랑 영향이 특히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많이 산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양극화를 좀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로 시장을 누르는 것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억이 필요가 없고 그냥 내 돈으로 사게 되고 그러면 그런 네. 집들은 그냥 규제 없이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한 6, 7억짜리에다가 내 6, 7억에다 6, 7억을 더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멈추고 그쵸. 양극화가 생기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무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질문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 네. 주택거리의 증가와 가격 상승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지금 다 이렇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서울 외곽까지도 번져가는 추세죠. 예. 그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 한강벨트에서도 핵심지에서 시작됐던 것들이 최근에는 그 옆에 있는 뭐 서대문구, 네. 영등포구, 광진구 이런 쪽으로도 번지고 있고요. 경기도권만 하더라도 분당이나 과천 정도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남이나 뭐 광명 같은 지역까지도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또 임대차 시장까지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외곽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좀 많이 과열된 상태라고 진단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강남 3구 플러스 알파로 갖고 용산구에다가 요 정도만 지금 규제로 어느 정도로 세게 들어가고 네. 나머지가 있는데 이게 풍선이 돼 버리니까 한강 벨트를 따라서 간 거잖아요. 네. 강동, 마용성 아까 말씀하신. 그러다가 지금 뭐 서대문 네. 어때요? 이런 동네들은 지금 분위기가? 저도 이제 여기에 회사가 서대문이죠. 네, 제가 서대문에 있는데 네. 여기에 종사를 하면서도 사실 금액을 막 계속해서 실시간 보진 않잖아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다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 바로 앞에 있는 경희공장 아파트 요즘 호가가 얼마냐고 봤거든요. 근데 112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대 아파트 호가가 30억 원인 거예요. 33평짜리가. 예, 30억 원인데 그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20억 초반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면 마포는 얼마지 해서 마포의 그 애옥이랑 뭐 이대역 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프로지오나 그쪽. 네, 예. 그쪽을 봤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30억 정도의 호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게 외곽 쪽으로 번지니까 이제 외곽이 키 높이기를 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호가를 지금 높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 친한 동생이 광명에서 철산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집을 네. 내놨는데 근데 지난 주말에만 4건 정도 전화가 왔고 호가를 계속 올리더래요. 사겠다는 사람들이. 집을 안 보고도 중도금까지도 넣어주겠다. 어머. 당장 계좌 달라 열어달라 그러는데 이 친구도 이럴 줄 몰랐던 거죠.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지도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달라 하니까 그거를 튕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은 계속 호가를 올리고 또 저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계좌 안 열리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실수요자들은 진짜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나타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요번 외곽 지역 빼놓고요. 외곽 지역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비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고 시장에서 마포, 성동 그리고 요즘에 막 올라오고 있던 게 광진, 강동이잖아요. 네. 요쪽 동향이 어때요? 마포, 성동, 그러니까 마성이라고 요즘에 이제 이름을 네네. 붙여주고 있는데 그 지역들은 지금 규제 지역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6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으면 사실 그 이전의 수요자들이 모든 영끌을 다 이제 동원해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6월 27일 이전보다는 지금 다소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상 규제가 좀 지나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지 않고 호가를 낮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마성이라도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호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예전보단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자산이 뭐 6억 대출로 인해서 그 지역을 살 수 없는 분들은 동일한 그 한강벨트 라인에서 조금 옆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가죠.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강동구나 뭐 광진구, 뭐 영등포구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 지역들에서 번져나간 수요들로 인해서 거래가 좀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5천씩 오른대요 지금. 일주일에 5천이 뭐예요? 뭐 1억씩도 호가는 뭐 1억씩 하고 실거래는 5천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딱 진짜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내 돈 6억, 아니, 내 돈에다가 이거 팔고 6억 우리 부부가 연끌해가지고 된다고 가정하고 가는 동네로 네. 일단 다 몰려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갖고 아 지금 그래요. 여기는 그렇다고 지금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건데 강남 3구하고 원래 용산 잡겠다고 네. 토어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풀었다가 다시 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말들도 많았는데 집값이 지금 말도 못하게 오른 정도가 아니라 뭐 평당 2억 시대를 열었는데 네. 토어제 연장이 의미 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토어제 연장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토어제를 또 연장을 안 했을 때 시장에서 올 그런 이제 파급이 너무나 좀 명확하니까.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그 잠시 해제했던 그때가 가장 지금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풀었을 때 뭐 잠실이나 이런 데는 꽤 오래 이제 토어제 구간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직전 거래보다 30억이나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된 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어제 같은 것들이 눌러놓고 나중에 풀렸을 때 얼마나 더 오를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지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급하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안 팔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연장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7 대책 중에서 그 부분이 있잖아요. 토어제를 지금은 서울시장만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한테까지도 권한을 좀 이양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마포구나 성동구 같은 지역들은 곧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게 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 참 시세라는 게 그렇고 심리라는 게 무섭습니다. 주식시장하고 이럴 땐 진짜 동일한 것 같은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눌러요. 네.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거 여쭤볼게요. 네. 마포성동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가 토어제가 좀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97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지니까 오히려 더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덜 오른다는데 그건 뭐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토어제로 광진구까지도 지금 강동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들이 오히려 또 단기간 빨리 사야겠다는 심리를 또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언론 보도 자체도 지금 올라가는 거에 하나의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지금은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게 맞아요. 처음에 97 대책에 이게 들어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과열 상태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뭐 2, 3주간에 급격하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토어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토어제는 과열을 막는 수단보다는 뭔가 정부에서 뭐 신통기획 같은 이런 공급 대책이라던가 개발 호재가 명확해졌을 때 또는 묶여있던 개발이 된 규제들이 풀렸을 때 그때 갑자기 올라갈 여지가 좀 강하니까 그때 미리 이제 토어제로 인해서 실수요 외에는 이제 수요를 차단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항들 말고 딱 하나 있는 게 주택 시장이 이제 과열됐을 때 그걸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좀 명백하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추석을 뭐 전후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게 녹화를 미리 해놓고 있는 거고요. 추석 직전에 하고 있는데 일단 추석 안에 혹은 직전에 저희보다 조금 늦은 시점에 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에다가 용산구가 토어제잖아요. 네. 여기다가 마용성을 했다고 쳐요. 용산은 들어있구나. 마성을 하고 뭐 광진, 강동을 해요. 네. 여기 아닌 애들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올라가죠. 언젠가 될 거야. 약간 트로피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럴 거면 서울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음.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럼 네. 서울만의 과천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이 내가 전체를 다 묶거나 아니면 전체를 풀어버리거나 그게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 사실 성동구 뭐 마포 많이 올랐지만 거기보다 과천이 더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최근엔 분당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얼마나 어디가 과열되는지 보고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할 것 같고 토화제 자체가 그냥 뭐 세금이나 이런 규제보다는 그 갭 투자 못하게 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실소유자들만 살아. 근데 지금 좀 이렇게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어차피 강남 상구, 용산구 지금 뭐 마포, 성동 이런 데도 구평이 30억 넘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투자나 투기 수요가 많이 이렇게 집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실수요 목적이 더 강하고 다만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너무 좀 쉽지 않고 또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정치나 경제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혼란스럽죠. 나중에 10년 후에도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 자산을 유지할까 또는 뭐 거래될 수 있을까까지도 고민이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자산의 좀 대부분을 그래도 안전하면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이제 집중해서 지금 이제 자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토화제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산이 있는 분들이 거래를 하면서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주변 지역 쪽으로 갭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변 지역은 지금 마성보다는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저렴한 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생각해서 지금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들이 그 서울 외곽까지도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고 토화제 지정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토어제 지정은 답이 극단적인 명약이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효약이 네. 될 수도 없고 네, 뭐가 더 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저의 이런 언론 활동하는 발언들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시장론자에 가깝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융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를 많이 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보유세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덜 내는 편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나 이런 투기 목적으로 갭 투자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라면 거래를 하는 그 세제들은 조금 완화시켜놔야 거래가 좀 빠르게 되면서 지방까지도 또 거래가 될 테고 이제 보유를 하는 세금들은 조금 핀셋으로 해서 너무 과열되는 지역들만 한정해서는 조금 그래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근본적인 문제가 97 대책 이후로 이렇게 상승폭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네. 거는 공급이 좀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엔 이번엔 LH 위주의 뭐 공공 주도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지금 원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지역들은 재정비인데 그쪽이 아직 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봤자 이게 지금 잘 이루어져도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은 신축이 안 나와 이렇게 좀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의 완화책을 추가적으로 좀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공급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옥죄는 정책만 있는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부분은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팔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 팔아? 그러면은 필요한 어쨌든 간에 지역들. 필요한 지역들은 조금 네. 핀셋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그 특효약이 좀 필요하다라는 조심스럽긴 하시죠. 이런 네, 말씀하실 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네. 수요라는 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작용은 정말 인지는 하고 있어요.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잡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훨씬 많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과열되고 있어서 그 패닉 바잉이 외곽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저랑 좀 촬영 때 좀 말씀 나눴지만 지금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단기적인 수요 조정 정책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게 끝났을 때 안정감을 느끼려면 공급이 그래도 현실적인 공급안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